대한민국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소식은 대한민국 전투함정이 비로소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역량과 조선업 수준을 생각하면 참 오래도 걸렸다 싶은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투함정이 주목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해상안보는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소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 K-군함의 저력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하려 해도 상황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독보적인 초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둘 힘에 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미국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평소 같았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개입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겠지만 하필이면 이때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해버린 중국이 대만을 빌미로 시비를 틀고 있습니다. 졸지에 미국은 자신들의 최대의 적인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해군력이 문제입니다. 고작 수년 사이에 중국 해군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미국마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궁지에 몰린 미국은 자신의 강력한 우방의 SOS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우리 전투함정들의 우수한 성능과 경이로운 생산 능력이 증명되면서 중국을 상대하려면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미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대한민국 전투함정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미국에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대리전을 치러온 미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이제 미국은 병력 지원 없이 무기체계 공급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가깝게는 이라크 전쟁 당시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강제로 전역을 정지하는 스톱로스 제도까지 시행했던 미국 입장에서 이는 혁명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더군다나 자국군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최대적인 러시아를 억제하고 평화에 찌들어 방만했던 유럽의 군비 증강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체계 지원을 결정했던 것도 결국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는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미국은 군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 속도가 비축분 소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5mm 포탄의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군이 10수년간 창고에 쌓아둔 포탄 100만 발이 고작 500여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셈인데요. 미국 방부에 따르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추가적 사용 없이 155mm 포탄 생산에 총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비축분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6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105mm 곡사포를 주력으로 사용하거나 전차를 이용해 장거리 포격전에 나서는 것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고 부족 상황은 러시아가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미국도 만만치 않은 소모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같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는 최첨단 전력은 여전히 질적, 양적으로 막강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최전선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FGM-148 제블린의 경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 흘러간 물량만 무려 8,500대가 넘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전과를 올리긴 했지만 미국이 지금 수준의 생산 속도로 이 비축량을 회복하려면 약 12.5년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이외 지역에 추가적인 저강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핑계로 제블린 지원을 중단했을 정도인데요. 그나마 M142 하이마스의 경우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을 하려 한 하이마스는 약 20대, 현재 생산 속도로 회복까지 약 3년이 걸리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18대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 하이마스 비축 물량 회복까지 약 4년이 필요한 건데요. 미군이 보유한 전체 물량을 생각하면 고작 38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애초에 하이마스가 해외 전개를 염두에 둔 하이모빌리티 알티얼리 로켓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전력 공백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편제로 치면 2개 대대급 물량에 4년간의 공백이 생겨버린 셈이니 절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생산 공백이 결국에는 해상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맞다나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군 투입 없이 장기 대리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국력이면 끄떡없는 수준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미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다 한들 애초에 득보다 실이 크다 판단되었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중국과 대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해군은 폭발적인 속도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미 해군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360척의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보다 60척 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최소 40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때 중국에 위협받았던 걸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 인프라와 인력, 생산 기술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히 준비 중인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중국 해군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무대로 중국과 태평양 패권을 다투는 중인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물론 질적 우위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중국이 머릿수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미 해군의 전력 투구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기껏해야 그네와 다를 게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타국의 내입니다. 파견할 수 있는 전력도 제7함대를 포함한 2개 함대 정도가 고작일 텐데요. 이쯤이면 소위 말하는 물량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전은 란체스터 법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장입니다. 쉽게 말해 양쪽 군대가 동일한 화력을 보유했다 가정했을 때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요. 고작 13척의 판옥선으로 일본 군선 133척을 무찌른 명량해전 같은 사례를 생각하면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압도적인 물량은 그 자체만으로 전술이자 전략입니다. 결국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미국도 중국만큼 함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45년까지 보유한 함정의 숫자를 350척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간신히 2045년은 되어야 350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3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이 기껏해야 한 척 이상을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적으로 CNN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이 사들이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군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세종대왕급 구축함인데요. 일례로 중국 해군의 주력인 12,000에서 13,000톤급 055형 구축함과 비교해봤을 때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수량만 600톤 내외로 크기면에선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화력면에선 오히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압도적인데요. 055형 구축함은 함대 공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112셀인 대비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무려 128셀에 달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96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동시에 무려 32셀이나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늘 상질적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해군은 창군 초기부터 고화력 함정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함정은 동급 대비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화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함정은 전 세계 1위를 탈환한 막대한 조선업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건조가 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례로 동급 배수량의 호위함을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최소 3분의 1 저렴한 가격에 건조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몰락과 만연한 비용과 인천구가 이토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수십 년 전부터 노력해온 승선인원 감축의 효과로 동급 대비 절반의 승무병으로도 함정을 운용할 수 있고 함정무기 체계, 레이더, 이지스 시스템 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노력 없이 한국산 함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국으로서 급함부를 끄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월 미 해군 수상함 사업을 총괄하는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토머스 앤더슨 해군 소장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조선소 등을 방문한 것도 대한민국의 함정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앤더슨 소장은 세계 최고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조선소를 찾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함정의 우수성은 이미 미국 이전의 수많은 수출 사례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총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해 왔는데요. 필리핀에 지난 2020에서 21년에만 2200톤급 호위함 2척, 2021년 3100톤급 초계함 2척을 추가로 수출했고 지난 2022년에는 22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이 예고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함정은 헬기, 무인기 탑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구매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탑재 장비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듈식 선체 설계를 적용, 맞춤형 건조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지원함도 전 세계 함정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수지원함은 영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등에 수출되어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금지 국가를 제외한 향후 10년간 국제 함정 시장의 기대 가치는 무려 76조 원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복합 무기 체계인 함정은 단 한 척만 수출해도 각종 시스템과 공급망까지 전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이나 공중 무기 체계에 비해 수출에 연관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국내 요건을 기준으로 호위함급 전투함정 하나를 건조하는데 협력업체만 200여 개, 관련 장비만 160여 종에 육박합니다. 연관 산업 범위가 넓은 만큼 한 척만 수출해도 국내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이제는 태극마크를 단 대한민국 함정이 진정한 의미의 원양항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2023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무대 성적이 시들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4개 기업을 기준으로 1분기 수주잔고만 이미 60조 원을 돌파한 마당에 이보다 얼마나 많은 수출을 기록해야 호황이라는 표현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확실히 지난 2022년 역대급이라는 말로도 부족했던 한폴 방산 계약처럼 임팩트 있는 초대규모 계약건은 다소 부족했다 보니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견인할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남아메리카의 페루입니다. 페루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초 해군 함정 건조 자금 1억 5,170만 달러, 하나 약 2천억 원을 승인한데요. 7월 추가 예산으로 7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1조 원을 승인하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함정 도입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총장 80에서 100m, 만재시 배수량 1,500에서 2,000톤 수준의 순항속도 시속 12km 이상, 최대속도 시속 37km 이상, 10,000km 이상의 항속거리와 헬기용 비행갑판과 경납고를 갖춘 해안경비함 한 척과 추가로 500톤급 순찰선 2척, 군수지원함 2척, 미사일 호위함 한 척이 대상인데요. 규모로만 따져보면 해군용 함정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용처는 해안경비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페루는 잘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와 함께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해군 전력만 따져도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 6척을 도입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포항급 초계함 2척을 공여받기도 했는데요. 비록 2017년 퇴역하긴 했지만 배수량만 2,000톤 규모의 알미란테 그라우급 순양함을 운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알미란테 그라우급 순양함은 함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한 순양함 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현역으로 활동했던 함정인데요. 사실 페루의 신형 전투함정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중국과 심각한 물리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불법 저버선들, 즉 중국 해상민병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남미 연안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페루는 그 직격탄을 맞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남태평양 지역 어업관리기구 SPRFMO의 추적에 따르면 페루 영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들은 2009년 기준 54척에 불과했지만 2020년 557척으로 급증했습니다. 증가 규모로만 따졌을 때 무려 100배 이상 폭증한 건데요. 이로 인해 페루는 연간 8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이 넘는 수입을 잃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 조업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페루와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정부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나라의 전형인 중국 정부는 나 몰라라 무시해버렸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마치 페루의 항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남미에서 활동하는 해상민병대의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칠레와 함께 남미에서 가장 수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페루는 결국 물리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페루가 해안경비용 함정을 대거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역시 중국 참교육용으로는 대한민국 무기체계만한 게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미 페루 해군이 요청한 500톤급 경비함 2척은 대한민국이 발주를 확정해 상세계약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500톤급이면 우리 해경 기준으로 배수량 640톤, 전장 62.2m, 전폭 9.1m의 선체에 노봉 40mm와 20mm 발칸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한 해극급 중형 경비함이 해당합니다. 또 만재 배수량 570톤, 전장 63m, 전폭 9m로 비슷한 규모인 윤영학급 유도탄 고속함이 주포로 현대위아에서 개발한 P76L 62 76mm 함포, 부포로 40mm 노봉, K6 12.7mm 중기관총 2정을 탑재하고 해성2 발사기 2문을 탑재한 만큼 페루에서 원하는 미사일 호위함 한 척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페루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직접적인 물리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의 OPV를 무려 6척이나 도입했다는 걸 고려하면 페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을 전부 우리가 독점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인도한 OPV는 배수량 2,400톤급으로 전장 94.4m, 전폭 14.3m의 선체에 순항 속력 시속 28km, 최대 속력 시속 41km, 최대 항속거리만 약만 킬로미터에 달해 페루에서 제시한 조건에 전부 부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76mm 함포 한문과 30mm 부포 2문이 탑재되고 헬리테크와 경납고 또한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장 즉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OPV가 필요한 페루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이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페루는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KT 어능비 20대를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고 페루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K2 소총을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한 번의 방산 계약을 시작으로 꾸준히 대한민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가 차기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의 포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폴란드의 오르카는 30일 이상의 작전 시간, 200m 이상의 자막 능력, 수상, 공중, 육상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어뢰 및 순항 미사일 탑재 등 매우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과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이르시디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 잠수함 정도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7년에 폴란드가 이미 한번 진행했던 신규 잠수함 도입의 후보로 거론되던 쟁쟁한 기종들인데요.
게다가 프랑스는 호주의 44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낙찰받기도 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수출 실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또한 잠수함 강국인데다 높은 기술 수준으로 유명한 나라들인데요. 그러나 정작 폴란드의 2017년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에는 세 나라 모두 생산 일자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생산 라인이 엉망이었고, 결국 폴란드의 오르카는 2023년 재시작될 때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혜성처럼 등장한 건데요. 국내에 387개 업체와 19개 연구소가 참여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국산화율만 76%에 달해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 실적으로는 유럽 3국에 비해 부족할지 몰라도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에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대한민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가장 실전적에 가까운 훈련인 해군 올림픽 림팩에 참여해 배수량 10만 톤에 육박하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와 만척, 배수량 9,800톤 규모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2척 등 총 30여 척의 가상적 군함정을 모두 격침하는 말도 안 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장보고급 잠수함이 격침 판정을 받아내지 못한 건 미 해군의 LA급 원자력 잠수함 2척뿐인데요. 오죽하면 가상적군이었던 미태평양함대 잠수함 사령관이 직접 대한민국 장보고함을 언급하며 청군 세력을 전멸시킨 능력과 기술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며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자망소음이 100에서 110데시벨 수준에 불과한 대한민국 장보고급 잠수함은 매 림팩 훈련 때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전과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자체 개발한 UAT-1K 흡음 타일을 부착해 장보고급 이상의 정숙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필요한 건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의 이름값이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압도적인 실전 능력인데요. 폴란드는 지금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 발트해와 서해는 상당히 비슷한 지정학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서해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모두 탐내는 바다라면 발트해는 폴란드와 발트 3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모두 탐내는 동유럽 이권이 걸린 바다입니다. 폴란드가 굳이 지금 타이밍에 오르카를 재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쟁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발트해는 여전히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지역 안보 유지를 빌미로 만재 배수량 8,000톤 규모의 소브레멘니급 구축함과 3,950톤의 킬로급 잠수함 등 51척 이상의 초대 규모 전략이 상시 주둔 중에 있습니다. 4,400톤 규모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기함인데다 도입 예정인 물량까지 전부 합쳐도 전투함정이 34척뿐인 폴란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전력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함정 체급 차이를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더라도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이권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에 놀린 셈인데요. 국가 간의 정치 싸움이 있어 이만큼 단순하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유니타스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유력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부터 캐나다와 미국까지 참여하는 초대규모 훈련이었는데요. 실제로 유니타스는 대서양 태평양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입니다. 게다가 유니타스는 벌써 64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 중인 연례 다국적 해상훈련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는 주최국인 콜롬비아가 해군 창설 20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전력을 유니타스에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측에서만 26척의 함정과 3척의 잠수함, 2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유니타스 2023에 참여한 20여 개국은 콜롬비아가 동원한 해상전력의 규모가 아닌 앞선 인트로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한미사일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대한미사일의 놀라운 정확도와 위력이 참가국들의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던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콜롬비아에 수출한 국산 대한미사일 SSM-700K 해성이었습니다. 전장 5.46m,
구경 340mm의 해성은 아음속치고 비교적 크지만 최대 속도는 마하 약 0.95, 사거리만 180km가 넘는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한미사일입니다. 일례로 해성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부터 윤영하급 고속함과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 포항급 조개함 등에서 폭넓게 운용하고 있는 무장입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비싼 가격인데요. 해성은 한 발당 약 20억 원으로 대한미사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RGM-84 하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콜롬비아조차 사회 전반과 군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해성을 수입했을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해성은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행 중에 8번이나 비행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아군 함정 등의 장애물은 물론이고 중간에 섬이 있는 경우 이를 빙돌아 후방의 적 함정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성은 목표물을 향해 유도 비행하는 과정에서 적의 격추 시도를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이 가능하며 해수면 5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과 타격 직전에 수직으로 솟구친 뒤 내려 찍는 움직임인 팝업 기동, 만에 하나 적이 공격을 회피한 경우 재차 표적을 설정해 재공격하는 다양한 공격 모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외에도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마이크로밴드 탐색기, 스트랩다운 시스템을 적용한 고정밀 INS, GPS, 전파고도계 등을 활용해 해무가 잔뜩 낀 악조건 상황에서도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성은 ROC 단계에서 진행한 최초 발사 검증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림팩까지 발사 훈련 전체에서 명중률 9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단 한 건의 실패 사례도 지난 2016년 우리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 중 인천급 호위함의 사번함인 강원함에서 발사된 해성이 도중에 추락하며 생긴 사례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군은 하품과 비교해도 수배는 강력한 엔진으로 좌우 공기흡입구에 달린 터보팬 엔진을 통해 대각선 이동 등 입체적이고 복잡한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250kg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고서 이토록 놀라운 명중률과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미사일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해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해성이 1996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03년 전투 사용 가능 합격 판정을 받은 대한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개발 완료까지 10년, 개발 예산은 총 1,411억 원, 개발 인원은 470여 명이 투입되었는데요. 여기에 200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니 우리 해군에서 운용한 횟수를 따지면 벌써 18년이나 된 나름의 구형 체계입니다. 그나마 지난 2020년부터 개량화 연구에 돌입했지만 통상적으로 대한미사일의 수명기한이 30여 년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은 여전히 최고 성능의 대한미사일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요. 이는 비단 해성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독 군사기밀에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함정전투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도로 국제무대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함정무장체계를 개발하고 또 수출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2,400톤급 연안경비함 6척을 수입했고 동시에 국산 함정전투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했습니다. 함정에 탑재된 모든 탐지 장비와 무장, 항해 지원 장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통합된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함정 전투 체계는 전투함의 두뇌나 마찬가지인데요. 탐지 추적은 물론 위협 분석, 무장 할당부터 교전과 명중 여부 분석까지 모든 부분을 자동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함정 전투 체계의 성능에 따라 같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화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함정 전투 체계는 위협체를 탐지, 분석하고 스스로 기만 체계나 시위즈 같은 요격 체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공방향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전술 데이터 링크는 디지털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정찰, 지휘, 타격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 함대를 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인 셈인데요.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독자 기술로 함정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개발해 국산 함정은 물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의 경우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대한민국산 함정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연안 방어용인 고속정을 제외한다면 필리핀이 보유한 전투함정의 총수량은 17척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함정전투 체계로 해군을 운용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서두에 말한 콜롬비아도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장체계를 운용 중인 나라고, 최근에는 UAE가 대한민국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체계와 무장이 강력해진 데에는 나름의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육군을 보고 포방부니, 화력덕후니 하는 자조 섞인 별명을 부르곤 하지만 사실 이는 대한민국 군종 전반에 걸친 특이점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영해수호의 최선봉인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570톤에 불과한 소형 함정이지만 함수의 KP-76L 62 76mm 함포 함문, 한미의 40mm 노봉 함문과 추가로 K6 12.7mm 중기관총 2정과 해성대한 미사일 2연장 발사대 2개에 다수의 폭내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형항해가 가능한 초계함이나 호위함에나 탑재할 무장을 대한민국은 유도탄 고속함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오만하고 남 깔보기 좋아하는 중국조차도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자국의 02형 미사일 고속정을 비교하며 전투함정으로서의 화력과 범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배수량 기준으로 037IG형 미사일 고속함이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비교할 만하지만 그래봐야 37mm 2연장 타입 76A 주포드문과 14.5mm 2연장 타입 69부 포드문 대한미사일 4개를 탑재한 게 전부입니다. 단순 화력 측면에서는 비교 불가인데요.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인천급 호위함부터는 4연장 해성발사대 2기, 4연장 해룡발사대 2기를 탑재하면서 웬만한 구축함급 전투함보다 2배는 많은 무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3연장 청상어 경월의 발사관 K마크32 모드5 2기와 127mm 함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2, 배치3인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에는 대한미사일 8발에 KVLS-16셀, 개발 중인 FFX 배치4에는 기존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현재가 완료되면 호위함만 총 26척으로 탑재된 미사일만 500기를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현재 12척가량 보유한 구축함, 추후 건조 예정인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동해, 서해, 남해 어디로 얼마나 많은 적함정이 침투해오든 지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한계상 절대 물량으로 적성국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350척의 함정을 보유했다는 중국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북한, 멀리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압도적인 질적 우위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역으로 박살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대한 화력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착실히 따르고 있는데요. UAE에서 대한민국 함정과 무장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이란 때문입니다. UAE와 이란은 걸프해역 호르무즈 해협의 섬, 아부무사, 톤베쿠착, 톤베보조르그의 영유권을 두고 오랜 시간 물리적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1971년 영국의 점령이 끝나고 UAE가 혼란한 틈을 타 이란이 이들 섬을 점령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UAE는 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려 이란은 아부무사 섬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다수의 전투함정과 고속정, 무인기, 공중전력을 추가로 투입해 군사기지화 해버렸습니다. 가장 폭이 좁은 부분이 고작 40km 내외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말 그대로 금싸라기나 다름없는 해협인데요. 때문에 해당 해협을 놓고 UAE와 이란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의 해군력 격차에 있습니다. UAE가 현재 보유한 함정은 고속정과 소해함까지 전부 합쳐도 44척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륙정 19척, 지원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 프랑스로부터 기함급인 만재 2700톤 초계함인 고인드급을 도입했지만 지난 밀리터리 단신 속보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무장체계를 수입하지 못해 깡통배가 될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이란은 전투함정만 67척, 상륙정 23척, 지원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잠수함을 제외한 숫자인데요. 2025년 취역 예정인 기함급 함정 칼리에파스급 구축함은 배수량만 7,500톤으로 고인드의 2.5배 이상 규모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이해 관계를 맺어온 이란은 두 나라로부터 다량의 군사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입해왔습니다.
덕분에 질은 낮아도 다량의 함정을 운용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마법이라도 부리지 않는 한 UAE가 단시간에 해군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질적, 화력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뿐입니다. 중국이 깡패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하찮은 술수로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강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단 어떻게든 명분만 만들어내면 그걸 빌미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그 명분이 오직 자신들만 인정하는 억지라 하더라도 이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는데요.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1:1로입니다. 중국은 사채나 다름없는 경제 침략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막대한 군사적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건 중국식 생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가까워도 동남아시아는 어디까지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고 대만과 양안전쟁 또한 당장의 위협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명분을 세웠다는 건 하나의 중국 이념에 대만뿐만 아니라 그들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꿈꾸는 궁극적인 이상향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문화적 찬탈을 시도 중이고 야금야금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나 비약이 아닌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중국 불법 조업어선으로 잘 알려진 해상민병대입니다.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에 이은 비공식 준 군사조직 중 하나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상업 어업 활동을 가장한 민간 선박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실상은 수뇌부의 중국 해군 출신 퇴역 장교와 병사들이 대거포진한 무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해양 권력을 지원하고 영토 및 관련 이슈에서 중국의 이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심지어 필요에 따라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에는 중국 해상 민병대 소속 선박 220여 척이 남중국 해 위슬리프를 불법 점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섬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면서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이 먼저 나서 무력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단지 기상 상황 때문에 윗선리프에 대피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윗선리프 인근의 날씨는 청명하기 그지없었고 중국 선박들은 어로 활동조차 하지 않은 채 윗선리프로 집결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단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들먹이며 필리핀 앞바다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요. 해당 불법 점거 사태는 미국이 필리핀 편을 들며 중재에 나서고 나서야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여전했는데요. 이후 필리핀 정부는 중국 선박이 윗선리프 인근에 인공구조물을 건설 중이었다는 걸 포착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의 영토 찬탈 수법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지의 무인도나 암초에 어선을 가장한 해상민병대를 파견해 알박기를 시전하고 뒤로는 몰래 인공구조물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계속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남중국해에 7개 이상의 인공섬을 만들었고 이 중 최소 3곳 이상을 군사기지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장 제복 대신 어부복을 입고 총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하는 짓은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과 별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언제든 중국 해군의 예비병력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원과 조직적 지시에 따라 활동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해상민병대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에서 자국 내 급증한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어디까지나 골치 아픈 불법 조업어선쯤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방심한 사이 이들의 불법 조업은 도를 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군사적 행동도 당연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이외의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인도네시아만 봐도 매년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만 약 10조 원 이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가 해상 폭파 조치로 대응하면서 마치 중국 불법 저어선을 뿌리 뽑은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영해에는 불법 저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상민병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먼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선 폭파 중단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업이 경제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이게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세계 2위 수산물 생산대국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해상민병대는 단순한 어업 집단으로 치부하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거대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추적에 따르면 불법 조업에 가담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은 총 3,000척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이 중에는 배수량만 9,000톤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규모로만 따지면 길이 165.9m, 폭 21.4m, 높이 49m에 육박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 셈입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함대인데요. 실제로 CNN에 따르면 중국 해군 보조함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전업 해상민병대의 경우 자동화 무기와 보강된 선체로 기본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겉모습만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선 내부에 무기실과 탄약고를 갖추고 있고 뱃머리와 현측에 중기관총이나 기관포용 총안을 뚫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두 유사시 짧은 시간 안에 군함으로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록 이들의 무장이 해군 함정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해경의 경영함정이나 민간어선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해적인지 어선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일례로 지난 2016년 대한민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하자 국내 여론이 분노로 들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경 또한 해경의 함포 사격까지 준비하는 등 매우 강경하게 대응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항구시보를 통해 미친 한국 정부가 민족주의적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등 적반하장의 위협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따위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용화기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2019년까지 NLL 불법 저어선이 70%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쿨타임이 돌았는지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 불법 저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함포를 동원해 하나하나 격침하고 싶지만 일정 이상의 무력을 사용할 경우 자칫 필요 이상으로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억울한 일이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는 깊어가는 미중 갈등 속 캐스팅 보트를 진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무력은 해경 레벨이 한계인데요. 해안경비대가 총기를 비롯한 무장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경고 및 억제의 목적이기에 경계와 단속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군 함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긴장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해경의 3,000에서 4,400톤 규모 태평양급 경비함은 배수량 자체는 울산급 포위함보다 훨씬 크지만 20mm 발칸포와 400mm 노봉이 무장의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초도함이 1994년에 취역한 터라 세대마다 배수량, 무장이 천차만별인데요. 치안 유지 임무만을 담당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해경은 외교 분쟁을 염두에 두며 치안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만 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 해경은 아시아 전략수로 장악이라는 목적으로 이미 76mm 함포와 대한미사일을 탑재해 웬만한 구축함급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량도 많아서 1,000톤 이상 대형 함정만 15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중 85척은 대함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한 상태입니다. 이쯤이면 해군 함정과 별다를 게 없는데요. 이런 규격의 해경 전력만 따져도 일본 해상보안청 70척, 미국 해안경비대 60척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경의 1,000톤급 경비함 36척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해안경비대가 외국 선박에 대한 화력 사용을 인가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양국의 해경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군사분쟁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한다는 걸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해군의 성장에 발맞춰 해경 또한 압도적인 무장을 갖춰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산 핑계만 대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중국의 만행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2011년 이청호 경사 사퇴 사건, 2008년 박경주 경위 사퇴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당해왔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불의에 맞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